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5월부턴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물릴 예정이라 부품사 충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하나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가 비판을 받자 논란 해소를 위한 등 떠밀리기식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 공사비까지 올라 중견사들의 위기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21년 만에 사조산업 대표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실적 부진에 76세의 주 회장이 사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죠.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상호 관세는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밖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에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자동차는 한국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 기둥으로 꼽히는 산업.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27%에 달합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 2,713대, 전체 수출의 51.5%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지속적으로 매길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동안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46.5%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미국 판매량 170만 8,293대 중 절반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추가로 생산 능력이 연간 10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트럼프발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간 41만 대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GM도 추가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에 떨어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GM의 철수설이 자꾸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는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미국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부품사들의 충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줄이거나 부품 현지 조달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 높아지는 무역 장벽에 산업계의 위기감이 감돌면서 정부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간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인 대외 접촉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하나그룹이 3세 경영에 막을 열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세 아들에게 하나지분 절반을 증여했는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재계에선 총수일가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죠. 이 같은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등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증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주 하나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 등 3명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회장이 4.86%,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각각 3.23%씩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그룹은 어제 김 회장의 지분 증여를 발표하며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11.32%의 지분을 보유한 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근 하나그룹은 하나에너지 기업공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그룹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의 자산과 보수로 5년간 분납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의 부인에도 일각에선 이번 증여가 등 떠밀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 증여까지 했는데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경영 일선에 있겠다는 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승현 회장도 본인이 하나를 계속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익계산 좀 해봤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제분들한테 나눠주고 자제분들이랑 본인의 지분을 통해서 하나의 경영권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상증자 당위성, 자금 사용 목적 등 정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증의 목적을 승계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주요 중견 건설사들이 작년 실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 공사비까지 올라 원가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라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요 중견 건설사들이 지난해 적자 전환하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67억 원.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는데 12년 만에 첫 적자입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부분의 원가율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매출 2조 9,120억 원, 매출 원가는 2조 7,8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원가율이 95.5%에 달하는 겁니다. 전년과 비교해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원가율이 높다는 건 건설사들의 떨어지는 수익이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금호건설과 동부건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1,818억 원 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동부건설도 9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원가율이 각각 104.9%, 97.8%에 달합니다. 문제는 올해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21년 만에 사조산업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올해 76세 주 회장은 최근 계속된 실적 부진에 경영의 키를 잡았는데요. 그동안 3세 경영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지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의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1949년생인 주 회장의 나이는 올해 76. 21년 만에 다시 경영을 맡으며 최근 사조산업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을 해결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조산업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적자에 빠졌습니다.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6,322억 원을 기록했지만
2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 역시 9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조그룹은 참치캔과 육가공 제품, 유통사업 등을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왔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등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주 회장의 경영 복귀 이유 중 하나로 경영권 승계 문제가 꼽힙니다. 주 회장이 장남 주지홍 사조산업 부회장에게 차기 회장 자리를 넘겨주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온 지난 2022년 이후 그룹의 실적이 악화된 상황. 아직까지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 부회장의 독자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부회장은 지난해 핵심 계열사 사조대림을 중심으로 식자재 유통 위탁 급식업체 푸디스트를 인수하는 등 M&A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그룹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보험사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관료 출신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치 논란에도 관료 출신 채용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김도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형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국은 오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 전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보험사들은 사회이사 자리에 관 출신 인사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3명의 사회이사를 관 출신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새 사회이사로 영입했고 경제관료 출신인 유일호 허경욱 사회이사는 재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DB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도 금감원을 거친 인사들을 잇따라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재부 출신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새 사회이사로 맞았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새 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과 교감이 가능한 관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관 출신 사회이사진을 구축하면서 관치금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회이사에 전직 관료 출신이 포진하게 되면 이사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최저가를 쓰며 역사적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의 주가도 올해 들어 52주 최저가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주가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 하이마트는 장중 한때 6,940원까지 밀리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0.18배로 상장사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2년 만에 대규모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한 영향입니다. 2011년 6월 29일 공모가 5만 9천 원의 증시에 입성한 롯데 하이마트는 그해 11월 9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하향 곡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배경엔 역시 실적 부진이 있습니다.
2011년 2,540억 원에 달했던 롯데 하이마트의 영업이익은 2021년 1,068억 원에서 2022년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꾸준히 줄어 작년엔 17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4년 연속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실적 악화 탓에 현금 창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감사인은 영업권 손실을 인식하는데 영업권 손실은 순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또다시 실적이 악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이 인식한 롯데 하이마트 영업권은 2012년 인수 당시 1조 2,480억 원에서 지난해 1,326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의 발목도 잡았습니다. 롯데쇼핑은 2018년 이후 줄곧 롯데 하이마트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반영하며 장기간 순이익에 악영향을 받았는데 2017년 29만 5,221원에 달했던 주가는 오늘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 롯데 하이마트를 방문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트렌드로 상황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영업권 손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나선 롯데그룹이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 사모펀드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주들의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생태계 확장에 나선 가운데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도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메일의 국내 이용자 수는 3년 만에 300만 명가량 증가했는데요. 그 사이 토종 메일 서비스는 별다른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이용자를 속수무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메일이 국내 메일 시장에서 빠르게 이용자 수를 늘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반면 토종 메일 서비스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용자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메일의 지난달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57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1,200만 명대에서 300만 명가량 이용자 수를 늘린 겁니다. 반면 국내 메일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의 경우 2022년 이용자 수 201만 명에서 지난달 223만 명을 기록해 약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메일의 이용자 수는 3년 전 150만 명대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1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메일 서비스가 고전하는 사이 지메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구글의 생태계 확장이 꼽힙니다. 지메일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초기 설정 시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 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을 구글 드라이브나 캘린더,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메일 이용 확산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업무용 비즈니스 메일의 수요를 잡았다는 점도 지메일의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메일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회사명을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이메일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즈니스 메일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반면 국내 메일 서비스는 포털 플랫폼 개인 이용자층에 의지할 뿐 별다른 차별점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메일 이용자 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지메일이 국내 메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사이 토종 메일의 이용자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부터 다시 증가폭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이 이번 달부터 반영되고 매년 4월이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상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전달 4조 3천억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신학기 이사철로 인한 계절적 수요 감소와 함께 금융당국이 지역별,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총량 증가 속도 제한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금융당국 주도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통상 매년 4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환되는 흐름과 함께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이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정부와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발표 사이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이 이번 달부터 가계부채 수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대출 대응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가계부채 증가세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가운데 집값 변동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주담대 신청 증가세와 상환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서울 강남 3구뿐 아니라 양천구와 강동구도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폭을 보고 수도권 주담대 가상금리 상향 조정,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추가 규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 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 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 한도와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부담률은 이번 외래 모두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 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 마늘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한다는 계획.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일정 기간 이후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5세대로 재가입하게 됩니다.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와 초기 2세대 등 1,582만 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에서 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회계 담당 부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 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단기 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 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 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4인터넷은행의 도전장을 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인에도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구율이 아닌 금융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하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2가지 혁신 금융상품으로 나중결제와 오늘 정산 등을 소개했습니다. 나중결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은행이 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서비스고, 오늘 정산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은행이 미리 주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서비스입니다. 김 대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은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세금 계산서 기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 검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의 첫째 날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